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이중성을 눈앞에서 바로 직면한 경험이 있나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사람들은 저마다 속에 있는 이면은 감추고 살아갑니다.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이 일은 정말로 사람의 이면을 이렇게까지 감추고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게 느끼게 하더군요. 제가 이 일을 겪은 것은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순박했다고 믿은 사람에게 보게 된 충격적인 이면, 그 숨겨왔던 얼굴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지 도무지 과거의 나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요. 옛말에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조상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구석이 없더군요. 제가 겪은 일, 경험한 일을 들으시면 다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 사람이 사람 속을 알아보겠냐고 하겠냐마는 정말로 사람이 속이고자 하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속일 수도 있구나 싶더군요. 그때의 충격이 어찌나 큰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날의 충격이 가시질 않는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도 벌써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 같거든요. 제가 경험한 일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를 살뜰히 모시고 싶은 며느리였어요. 저기 이름도 모를 촌구석에서 조용히 농사일을 하던 시어머니는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는 쉽게 볼 수 없는 존재와도 같았죠. 남편도 그렇게 사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지라 자기 엄마라고 해도 자주 찾아가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란 적이 없어서 농사일이나 밭에서 하는 일은 전혀 알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건 압니다. 추수철이나 씨를 뿌릴 때가 가장 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말이죠. 그래서 구태여 오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말림에도 계속 시댁을 주기적으로 방문했어요. 저로서는 지금의 남편과 꼭 결혼도 하고 싶었고 일손을 돕는다는 핑계로 남편의 엄마와도 가까워질 수 있으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시어머니는 굉장히 순박했던 사람이었어요. 혹여나 도시에서 온 제가 시골에 잘 적응하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자주 봤었고요. 귀찮다는 남편을 살살 꼬드겨서 오니 아닌 척해도 아들도 자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시골의 모든 부분들이 새롭고 신기했으니까요. 마치 어릴 때 수학여행으로 잠시 다녀온 곳의 사람들 일상이 이러했을까 생각하기도 했고요. 시골은 마치 도시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는 정말로 신선한 장소였어요. 밤만 되면 하늘에 선명하게 보이는 달과 하늘에 술을 놓는 듯 놓여있는 별들. 도시의 불빛에 가려서 평소에 보지 못한 하늘이 정말 인상 깊었죠. 게다가 말이에요.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마치 노랫소리처럼 들려오고 집 앞을 지나다니는 TV에서만 봤을 법한 경운기를 모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죠. 무엇보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금씩 도운 텃밭에서 자란 내 손으로 직접 키운 채소들로 건강해지는 밥상이 너무나 좋았어요. 내 손으로 키웠다는 생각에 평소에 하던 반찬 투정도 잠시 미뤄두곤 했죠. 처음에 시댁에 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사실 핸드폰이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데이터가 터지지 않는 장소는 처음으로 가봤거든요. 보통 섬에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것도 같은데 여기는 섬이 아니고 내륙 지방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처음 내려올 때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기에 저를 놀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내려와서 보니까 핸드폰 통화 권역이 아니더라고요. 정말이지 놀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는 핸드폰조차 없었어요.
겨우 집에 있는 옛날 전화기가 유일하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의 최대였죠. 이런 상황이 어디 흔하게 접할 수가 있나요? 요즘 시대에. 저는 평생 이런 상황은 영화에서나 봤었고 말이죠. 여기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에서 동떨어져 있냐 하면요. 밖에서 최근 떠들썩한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할아버지들이야 예전에 군대를 다니면서 총이랑 무기를 접해보았겠지만 할머니들은 무기라고는 호미야 나밖에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고요. 그렇게 순하디 순한 사람들만 모여서 살다 보니 우리 시어머니도 그런가 보다 싶었죠. 시어머니는 결혼하기 전부터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아유, 힘든데 왜 네가 그걸 하려고 해? 그냥 둬라. 겉보다 여기 옆집 노인네가 준 수박이나 먹어. 이렇게 고운 손을 갖다가 내가 어디다 쓴다니. 그냥 여기 한적한 곳에 놀러와서 조용히 푹 쉬다가 간다고 생각하고 가거라. 그리고 너 아직 결혼 전이요. 결혼도 안 한 아가를 아내가 어떻게 시집살이를 시키겠니? 그러니 넌 편하게만 있다가. 시어머니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일을 하겠다며 팔을 걷고 나섰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은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 같다며 그냥 집에서 푹 쉬라고만 했죠. 게다가 하루는 말이에요. 야, 너 예전에 경운기 한번 타봤으면 쉽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물어보니까 이따가 저기 이장땡네 경운기 몰고 온다더라. 아직도 안 타봤지? 내가 이장한테는 잘 말해둘 테니 그걸로 동네 한 바퀴 싹 돌고 와. 동네 나가는 김에 읍내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일하러 밭에 오기만 해라. 누가 보면 땡볕에 이 이쁜 아가 세워두는 못된 셈인 줄 알아. 내가 마을에는 서울에서 온 이쁜 우리 며느리라고 자랑했으니까 너도 그냥 이쁘게 가만히 앉아서 놀다가. 제가 예전에 경운기를 보면서 신기하다고 소리를 내면서 좋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기억하시고 계셨는지 이미 마을 이장님께 부탁을 해놨다고 저보고 한번 타고 놀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도 좋은 분이라며 혼자 가기 그러면 같이 갔다 오자고 부추기고요. 저는 혼자서 일하는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온 건데 이렇게 놀아도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자꾸 나가자고 하니 못 이기는 척하고 나가서 놀긴 했지만요. 그렇게 놀다 온 날에는 늦은 저녁까지 밭일을 하고 오는 시어머니를 마루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마치 동요에 나오는 철부지 아이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다 큰 아이가 어디 있겠냐며 남편이 놀렸지만 시댁에 올 때마다 순박한 시어머니와 함께한 덕인지 저도 모르게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아무래도 늘 마음 편히 있다 가게 저를 배려해주는 어머니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게다가 이 상태는 말이에요. 남편과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 지속이 되었어요. 제가 결혼해서 이제 며느리가 되었으니 일을 어느 정도 맡기셔도 된다고 당당하게 가슴을 치면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한사코 그런 저를 말렸습니다. 저도 여러 번 밀어붙였지만 시어머니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아서 이제는 시댁에 간다는 스트레스보다 공기 좋은 곳에서 복잡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온다는 기분으로 다녀오곤 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시어머니를 기다리면서 방 청소를 할 때였어요. 서로 간에 비밀 없이 지내는 사이였기에 서랍 꼼꼼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서랍 안에서 웬 종이 뭉치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어서 꺼내보니 여행사에서 홍보로 나눠주는 작은 책자 같은 거였죠. 그래서 같이 따라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혹시 여행 같은 거 다녀오신 적이 있어? 내가 방 청소를 하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어머니 거 같아. 혹시 본 적 있어? 남편은 제가 여행사 책자를 넘겨주니 처음 보는 물건이라는 낯을 하더군요. 아니, 생전 처음 보는데? 엄마가 이런 데 흥미가 있었나?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사람이 자기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 에휴, 이래서 아들 자식은 낳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지. 이거 관련해서 내가 어머니께 한번 살짝 떠볼까? 혹시 모르잖아. 이 기회에 어머니도 잠시 쉬는 시간도 가지고 그래야지. 자식이라고는 하나뿐인데 이렇게 자기 엄마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남편이 답답해서 저는 그날 살짝 시어머니에게 이 책자에 관한 내용을 떠보기로 했어요. 이날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늦은 시간에 귀가했어요. 왜 늦었는가 싶었는데 글쎄 양손에 잔뜩 뭔가를 끌고 오더군요. 무거운 짐을 한 트럭 가지고 오는 시어머니 모습에 얼른 남편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얼른 가서 가지고 오라고 말이죠. 그래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눈치는 빠른 사람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바를 얼른 알아채고 빠르게 가서 짐을 가지고 왔죠.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우리가 배고프다며 저녁을 준비하셨어요. 저도 그 옆에서 일손을 조금 도왔고요. 그렇게 맛있는 저녁이 차려지고 우리 부부와 시어머니는 배부르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남편은 식곤증인지 잠이 온다고 먼저 들어가 버리고 마루에는 이제 시어머니와 저 이렇게 단둘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어머니, 최근 가지고 싶은 거 없으세요? 아무리 어머니가 이런 시골에 계신다고 하셔도 원하시는 것 정도는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살짝 이 며느리에게 말해보세요. 저희가 다음에 올 때 남편 꼬드겨서 하나 장만해 올게요. 시모는 그런 제 말에 기특한 자식을 바라보는 눈으로 말했어요. 이 다 늙은 노인이 필요해봐야 뭐가 필요하겠어. 뭐 옆집 노인네는 비싼 명품 그런 거 받았다고 자랑하던데 난 그런 거 다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늙어서 이제 땅에 언제 묻히나 걱정해야 하는 나이인데 그런 거 가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죽어서도 그 물건 다 들고 가는 것도 아니잖니. 나한테 선물 줄 돈으로 그냥 니들끼리 맛있는 식사라도 한 끼 해라. 그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니까.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방에서 여행 책자를 발견했다는 것도 모르신 듯 했어요. 저는 사실 이 책자를 발견했을 때 시어머니에게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기뻤거든요.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뭐가 필요하냐고 물은 적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올 때마다 좋은 걸 사다 드려야겠다 말해도 그냥 필요하면 자기 손으로 알아서 구해서 쓴다며 거절했던 시어머니.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들어오는데 좋은 가방, 좋은 옷이 뭐하러 필요하겠냐. 그냥 둬라. 너희들끼리 살림이나 보탰어 하고 매번 들고 온 선물도 다시 들고 가라며 거부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더 발견한 여행 책자가 좋았거든요. 거기에는 정말 가고 싶은 곳인지 시어머니가 펜으로 표시까지 해가며 열심히 둘러본 흔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에 이번에는 더 밀고 나가보자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어머님. 여행은 어떠세요? 물건이 싫으면 우리가 여행이라도 보내드릴게요. 제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저는 속으로 이거다 싶었죠. 우리는 시어머니의 선물을 두고 이불에 누워서도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닫을까 싶어서 얼른 묘책을 마련했죠. 저희가 주는 선물이 부담스러우시면요. 이런 건 어떠세요? 저기 둥근 보름달 보이시죠? 보름달에 비는 소원은 죽기 전에는 꼭 이뤄준다는 말이 있거든요. 어머니도 저랑 같이 소원을 말해보는 거예요. 저 이렇게 귀 막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 먼저 소원 말해보세요. 그날은 큰 보름달이 떠있던 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다 싶었죠. 처음에는 시어머니는 못 믿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되려 저 못 믿으세요? 섭섭해요 하면서 있는 애교 없는 애교를 다 부리면서 시어머니를 부추겼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더니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소원을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저한테 들키기 싫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죽기 전에 비행기 타고 미국이란 나라를 한번 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여행 가본 기억도 없는 제가 저승 가기 전에 딱 한 번의 소원입니다. 달님, 나 미국 한 번만 가게 도와주십시오. 가보지도 않고 저승 가면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요. 두 눈을 꼭 감고 소원을 비는 시어머니. 아까 제게는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하시더니 미국으로 여행을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뭐가 됐던 한사코 거절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염원하는 소원이라면 들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들 며느리의 도리죠. 그래서 다음날 집으로 돌아올 때부터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곳이 물가도 높고 적은 시간을 보내기에도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최대한 돈을 절약하면서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일정을 짜다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돈이 훌쩍 넘고 말이에요. 집에서 남편과의 긴 상의 끝에 결국에는 내년쯤에 가기로 결정이 났죠. 그것도 이미 예산 초과였지만 말이에요. 에이, 인생 뭐 조금 빚진다고 잘못되긴 하겠어. 우리가 무슨 몇 천만 원 빚졌어? 아니면 몇 억을 졌어. 그냥 당신이랑 나랑 조금씩 더 아끼면서 살면 금방 갚는 거지. 원래 이런 일은 과감하게 돈 걱정 없이 떠나고 보는 거야. 돈이야 나중에 와서 갚으면 됐지. 철없는 남편의 말에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남편이 옳다는 생각을 했죠. 시어머니는 점점 나이가 들어갈 텐데 더 늦으면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일도 쉽지 않을 테니 말이에요. 비록 남편은 동행하지 못하는 여행이고 지금은 이렇게 없는 살림이긴 했지만 남편은 괜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에이, 나야 나중에 우리가 더 나아지면 그때 당신하고 다시 가면 되지. 당신이 먼저 가서 어디가 좋은지 먼저 알아보고 와. 둘 중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다시 갔을 때는 더 편해지지 않겠어? 아이, 그리고 나한테 빚진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당신한테 더 미안하지. 다 늙은 노인 데리고 여행 다니는 일이 어디 쉽나? 내가 당신에게 오히려 감사하단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돈 걱정 말고 펑펑 쓰고 와도 돼. 그동안 내가 열심히 벌고 있을 테니까. 정말 듬직한 남편이었죠. 남편은 어머니와 둘이 가서 좋은 추억을 쌓고 오라며 항공권은 일단 최저가로 구했어요. 가서 쓸 경비도 만만치 않은데 항공권이라도 어떻게 아껴서 더 재미있게 놀다 오라 말이죠. 그런 남편의 씀씀이에 고마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여행 때문에 빚을 늘린다고 뭐라고 할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저도 빚이 늘어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도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빚을 생각해서 지금 정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나이라는 것은 때론 무섭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더욱 빚을 지더라도 이번만큼은 어머니의 원을 이뤄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남편과의 여행 계획 짜기가 끝난 다음 시댁에 들뜬 마음으로 내려갔어요. 드디어 어머니께 좋은 선물을 하나 하겠구나 싶은 마음에 설렘 마음을 가득 안고 내려갔죠.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이야기를 듣더니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죠. 아이, 올해 11월 말이니? 글쎄다. 내가 그때까지 살아나 있겠어? 이 노인네가 언제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아이, 그렇게 먼 미래를 말하니 내가 좋다고 해야 할지 감이 안 오는구나. 난 하루라도 무릎이 덜 아프고 잘 걷고 다닐 수 있을 때 다녀오고 싶은데. 아이, 아니다. 너희들도 힘들게 알아보고 돈도 구했을 텐데. 그냥 됐다. 내 팔자에 무슨 미국이겠냐. 이건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너희도 그간 고생했다. 심드렁한 시모의 반응에 저와 남편은 적잖이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이런 반응은 너무하지 않나 생각도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니 시어머니의 말대로 시어머니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도 맞더라고요. 순간 우리는 최저가를 찾겠다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했던 과거의 행동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우리는 시어머니의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를 결정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다시 알아보겠다고 그 주에는 그냥 집으로 올라왔네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평소에 시어머니와 다른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요. 평소에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전화라고는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앞서서 말했지만 시어머니가 있는 시골은 옛날 전화도 겨우 터지는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어머니의 전화는 자주 받을 수 없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행을 말한 뒤로는 시어머니가 거의 수시로 저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예. 알아보고 있는 거냐? 나 언제 미국 보내줄 거야? 내가 그 말한 뒤로 내가 동네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언제 가냐고 하도 물어봐서 내 궁금해서 전화한다. 그래, 나 언제 가니? 미국이라는 곳이 비행기로도 거의 하루를 잡고 가는 곳인데 쉽게 일정을 짜기가 힘들었기에 이런 이야기를 시모에게 했죠. 하지만 시모는 그건 모르겠다는 식으로 언제 날짜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자꾸 저를 재촉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은 알겠는데 아이, 그래서 나 언제 갈 수 있냐고 묻잖니. 동네 사람들이 가는 날짜를 궁금해한다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아, 그게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어머니 일정을 생각 안 한 게 아니라 항공권을 바꾸면 숙소나 여행 일정까지 다시 다 조정을 해야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행 패키지로 가는 건 싫다고 하셔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일정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알아보고 제가 연락드릴게요. 부추기는 시어머니를 달래가며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계속 시어머니는 언제 어느 날 날짜를 물으면서 저를 재촉하더군요. 원래 여행이라는 것이 가겠다는 생각만으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항공권만 있다고 해서 쉽게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나이도 많으니 어디 여행 가더라도 좋은 숙소, 머물기 좋은 장소 등을 고려해야 했으니 일정 잡는 것도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고요. 그런 제 수고를 모르겠다는 듯이 재촉하는 시어머니가 솔직히 그날따라 미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성화를 부리니 주변 어르신들에게 자랑을 많이 했나 보다 싶어서 얼른 계획을 짜려고 밤을 새가면서 계획표를 짰네요. 어머니, 일단 일정 다 나왔고요. 제가 이번에 내려갈 때 일정이랑 어디 방문하고 놀 건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일정 말이에요. 일단 2주 뒤로 잡았습니다.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2주가 최대한 빠르더라고요. 괜찮으시죠? 그래? 2주 뒤? 정확한 거지 그거? 나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러 간다. 아니, 내가 말했잖아. 그 지방에 사는 내 아는 지인 있다고. 그 사람한테도 얼른 가서 자랑해야겠다. 너희들 이번 주말에 온다고? 일단 내가 토요일은 자리 비울 테니까 니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지내라. 알겠지?
시어머니는 여행에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당장 2주 뒤로 닥친 여행 계획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당장이라도 비행기를 타야 이 재촉이 끝날 것 같기에 계획을 짜긴 했지만 여권이며 준비할 것이 많았으니까 말이에요. 말이 나온 김에 시어머니에게도 시청에 가서 여권을 미리 발급해 놓으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 주 주말에는 시어머니에게 상세하게 계획을 말했고, 시어머니는 계획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을 드디어 간다는 생각에 마냥 기뻐했어요. 그런 모습에 그래, 내가 뭐 어쩌겠어. 늙은 사람의 부탁인데 열심히 해서 들어드려야지 싶은 마음이 들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행이 얼마나 좋았으면 여행을 3일 앞두고도 자랑을 하겠다면서 먼 지방을 갔다 오기도 했어요. 저번 주에 갔던 지인과는 다른 친한 사람이라며 우리에게 다녀올 테니 자기 짐을 좀 꾸릴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별 생각이 없이 시댁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짐을 챙겼어요. 이렇게 미국에 가고 싶어 안달이던 사람이 그건 어떻게 참고 지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공항으로 향하기 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3일 전만 해도 들떠 있었는데 막상 출국하는 날이 되니까 상태가 이상했죠. 어머니 긴장되세요? 비행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자리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며느리 못 믿으세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긴장을 덜어주기 위해 가벼운 대화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진정하지 못했죠. 출발 전에는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발을 돌려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괜찮다면서 그냥 가자고 괜찮은 척을 하더군요. 손수건 하나가 땀에 다 젖도록 땀을 흘리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하니 이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몸이 좋지 않은데 일정이 정해졌으니 그냥 가는 건가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제잘제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했던 여행 계획도 들려주고 비행기에서 어떤 기내식이 나오는지도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어머님, 여기 이 사진처럼 원하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먹고 푹 주무시면 저희 미국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세요. 아니면 공항 도착해서 제가 청심환이라도 사올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건지 제 이야기에는 그냥 응 그래 를 툭툭 답하면서 창문만 바라보았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더 걱정이 깊어져만 갔고요. 공항에 도착해서는 짐도 붙이고 출국 심사를 위해서 몇 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단 여권은 모두 시어머니가 가지고서 창구에서 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는 예전에도 자주 해외에 갔다 오곤 했던지라 빠르게 심사가 먼저 끝났고 아직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똑같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오고도 한참을 심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어서 시어머니가 심사를 받는 창구로 가서 보니 시어머니가 담당자에게 호소하듯이 무슨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직원은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도 잠시 나와서 기다리라며 한사코 들어가려는 시어머니를 말리고 있었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싶었지만 직원은 잠시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우리를 덩그러니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3분쯤 지났을까요? 세상에 10대 명의 공항 경찰이 우리를 에워싸는 거예요. 저는 생전 처음 겪는 상황에 놀라서 가만히 서 있었죠. 그런 그들의 손에서 익숙한 물건이 보였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짐이었어요. 알고 보니 들고 있던 여권도 시어머니의 것이더군요.
전 영문도 몰라서 그들에게 물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무슨 이유로 저희를 이렇게 잡아두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저희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이다 싶어도 이렇게 하시는 건 말이 안 되죠.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신들의 할 일을 할 뿐이라는 듯이 움직였고요. 그런 그들의 반응에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무슨 상황인지 아시나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저요, 그렇게 해외여행 많이 다녔는데 이런 상황은 생전 처음이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항상 미소를 짓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제게서 휙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혼자서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을 궁시렁대며 내뱉는 거예요. 이런 연병을 거의 다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았대? 모질한 경찰이라는 것들은 반만 축내는 줄 알았더니 에라이 젠장 맞을. 그러게 빨리빨리 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이 멍청한 년아. 경찰은 그런 시어머니의 팔에 수갑을 채우더니 그대로 연행해서 가더군요.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돌발 행동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행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몸을 뒤로 힘껏 빼더니 경찰들에게 되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연병할 것들, 너넨 부모도 없어? 부모 사이에서 낳은 놈들 아니냐고. 이런 호래 자식들을 봤나. 야, 이 나이들은 노인네가 아파 죽겠다잖아. 그런데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 지랄하지 말고 이건 알아? 아프다니까. 거기 너 기방맹이 막혔어? 아니면 썩었어? 아이 젠장. 며느리라고는 저거 하나 있는데 도움이 안 돼. 저놈한테 내가 그렇게 빨리 뜨자고 말했는데 굼벵이를 삶아 먹었나? 어찌 저렇게 행동이 굼떠? 야, 네가 느려 터져서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대신 빵에 다녀올 거야? 결혼하고 처음으로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돌변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야말로 길에서 만나는 양아치보다 입이 걸었죠. 그래요. 시어머니는요, 순진하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단지 대외적인 모습이었을 뿐 코너로 몰리자 아주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나라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더군요. 경찰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라는 생각에 아직 출발하지 않은 경찰을 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저기, 제가 저 할머니 며느리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대체... 경찰은 처음에는 저도 연관된 사람이 아닌가 살펴보았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물어보니 그제야 대답해 주더라고요. 저기 끌려가는 노인네요? 말도 마세요. 저 사람 아주 희대의 사기꾼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사기로 가져갔는지 아주 말도 못합니다. 저희도요, 저 노인네 잡으려고 엄청 많은 시간 들였어요. 저 노인네 때문에 며칠을 밤샘을 하고 아휴, 그래도 이렇게 잡아서 다행이네요. 저 사람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수배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정말로 며느님은 모르고 계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발에 힘이 탁 풀리더군요. 저는 그대로 공항 바닥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죠. 경찰이 제게 전해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기꾼으로 약 80억이 넘는 돈을 사람들에게 사기쳤다고 해요. 그것도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의 순박한 노인들을 상대로 말이에요. 아직 시골에는 개발이 안 되는 땅들이 많은데 이걸 마치 대단지 공장이라도 들어서는 듯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쳤던 거죠. 말도 안 되죠. 공장이 들어서는데 어떻게 땅값이 쭉쭉 오르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영악한지 사람들이 안 믿으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공장이 생기면 뭐다? 주변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도 생긴다. 집이 생기면 뭐다? 상권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인혼이랑 밭이 전부 다 도시 사람들 마냥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이 금싸라기 땅을 그냥 넘기겠다고? 우리끼리 돈 모아서 한번 제대로 투자해 보자니까. 도시 사람들이야 이런 말에 금방 속아 넘어가진 않겠죠. 아니, 도시 사람들도 아마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네요. 안 그러면 뉴스에 나오는 그런 기획부동산 사기는 일어나서는 안 될 테니까요. 하여튼 시어머니는 세상 물정 모르던 사람들의 노후 자금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진 소 팔고 논판 목숨줄과 같은 돈을 꿀꺽했던 겁니다. 전 순간 머리가 아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순진하고 선한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지내왔던 건지 과거의 자신이 후회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돌릴 수도 없으니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경찰서에 도착하고 나서도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면서 돈이 없다면서 발을 빼는 거예요. 이 늙은 노인네가 돈이 어디 있겠어. 내가 그 사람들 돈을 이미 다 썼지. 그냥 놔뒀을 것 같은가? 자네들은 늙은 사람이니 돈 안 쓰고 꽁쳐놨겠다 싶어. 그 말을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 통장 다 털어봐. 어디 그 돈이 나오는지. 나 이미 다 뺏어 써버렸다니까. 시어머니는 본인이 가져간 돈은 한 푼도 없다면서 이미 그 돈들을 다 써버린 지 오래라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이건 정말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통장에는 연금과 기초생활비로 나오는 돈 80만 원이 다였으니까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런 광경을 보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그런 시어머니의 편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찰과 실랑이를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문득 떠오른 것이 있어요. 예전에 왜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사건 있잖아요. 밭에 돈을 잔뜩 묻어둔 그 사건이요. 그런데 그 사건과 항상 저녁까지 밭일을 하고 오던 어머니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기억을 스쳐갔죠. 항상 주변 사람들도 궁금해했었거든요. 자네 시어머니 말일세. 어찌 그리 부지런하게 움직이나? 밭에 일이 너무 많대? 보통 시골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일은 안 하는데 항상 보면 저녁 늦게까지 밭에 있다가 오더라고. 그거 참 희한하지? 저는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 시골에서는 저녁까지 할 일이 당연히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동네 어른들이 우리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그렇게 집에 늦게 들어오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혼자서 그 큰 밭을 일구다 보니 늦겠지 싶어서 그런 동네 어른들의 물음을 그냥 넘겨왔어요. 하지만 어쩌면 어머니의 밭에 답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 얼른 경찰에게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전달했죠. 그리고 여행을 갔다고 믿고 있을 남편에게도 지금의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당신 어머님, 내 시어머니가 죄인이었어. 그것도 수십억 대의 사기꾼.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잠시 와 있는데 내가 어머님이 어디에 돈을 숨겨뒀는지 짐작이 가거든. 경찰에게도 일단 말했고 우리가 먼저 앞서서 가보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죄인 가족 당사자잖아. 우리라도 빨리 확인을 해봐야지. 남편은 그럴 리 없다면서 사실이 아니라 우겼지만 이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니 조용하게 알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받은 상처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큰일이 되기 전에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과 함께 시골의 밭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도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한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야. 내가 들어보니까 30명도 넘는 사람들이 어머님에게 사기를 당했대. 그 사람들 인생을 우리 어머님이 망친 거나 다름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라도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은 정리를 해야지. 내가 예전에 시골에서 보낼 때 어머님이 가끔 밤에 나가더라고 이야기했잖아. 야심한 밤중에 나 몰래 밭에 한 번씩 갔다가 오는지 흙을 옷에 잔뜩 묻히고 들어온다고. 처음에는 밭에 대한 애정이 유별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의 밭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말한 대로 큰 삽 2개를 가져왔더군요. 저와 남편은 밭 이곳저곳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그때였어요. 제가 파던 구덩이에서 뭔가 쿡 흙이 아닌 이상한 것이 삽에 닿았죠. 여보, 여기 와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 외침에 남편은 파던 삽도 내팽개치고 와서 본인이 제가 파던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이 정말로 거기에 돈이 있더군요. 그것도 포대 등에 나눠서 말이에요. 저와 남편은 아연실색했고 경찰서에서 받은 경찰의 연락처로 당장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경찰에게 우리 부부는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했고 경찰은 그런 우리 부부에게 수사에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밭에서는 비록 적은 돈이 발견되었어요. 나머지 돈은 어딘가 또 있는 것 같았죠. 일단은 적은 돈이었지만 우리가 발견했던 것처럼 포대자루에는 돈다발, 아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들어있었죠. 처음에는 이 돈을 어찌하나 싶었지만 경찰에게 말해서 사기당한 사람들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일단 돈을 찾았으니 돌려드리겠다며 일부를 주었죠. 모든 금액을 모두에게 돌려줄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어머니가 쓴 돈도 있었고 또 다른 곳에 있는 돈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상도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가족이라도 지은 죄까지는 눈 감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웃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런 사기꾼이라도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네요 하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우리 부부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 중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나머지는 안 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식들 돈이니 살려달라며 최대한 빨리 나머지 금액도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시무의 죄가 결코 단순히 돈으로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시어머니는 결국 형을 받고 수감 생활 중인데 이 와중에도 떠오른 것이 있더군요. 그렇게 미국을 가고 싶다고 부르짖던 이유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무책임한 언행과 행동 때문에 죽기 전에 소원을 모두 저버린 거죠. 지금도 한 번씩 면회 갈 때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지은 죄는 농사와 같아서 어느 시점이 지나 거두는 것이 당신의 자식이 짊어져야 하는 몫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남편과 나, 피해자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 마음은 평생을 잊어선 안 된다고 충고도 했네요.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니 전 요즘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절대 믿지 않게 되었고요. 남편 역시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지금을 담담하게 감내하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의 놀라운 이야기, 평생 겪어보기 힘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에는 부디 평안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